18세기 영국인들의 공자 열광과 이견. 중국의 정치 문화와 공자 철학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신우아즈리를 정통적으로 즐긴 것은 18세기라는 이 통설과 관련해 전종서는 이견을 보인다. 18세기 영국이 중국의 광적이었다고 종종 얘기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의 탐사가 옳다면 중국인들에 대해 높은 찬미를 보인 것은 17세기 영국이었다. 18세기의 영국 문헌에서 중국은 그 모든 영광으로부터 실제로 발가벗겨져 있었다. 중국은 여전히 미지의 나라이지만 확실히 더 이상 위대한 나라가 아니었다. 17세기의 공자 철학에 대해 찬양을 쏟아놓게 만든 과도히 난해한 생각들로부터의 바로 그 자유는 18세기의 형이상학과 신학에서의 단순한 천학성으로 비판되었다. 17세기 원시 언어 사냥꾼들에게 중국을 그토록 소중하게 느끼도록 만들었다. 여기서 원시 언어라는 것은 아담이 쓰던 언어라는 생각. 노아의 방주 이전에 노아의 방주가 있고 나서 아니 잘못 말했다.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이 무너뜨리죠. 무너뜨리고 나서부터는 그 모든 사람들이 언어가 달라지게 만들어서 서로 단아버지 보도록 만들었어요. 단아버니까 자꾸 신한테 도전하는 그런 바벨탑을 쌓으니까 바벨 지방의 탑이라서 바벨탑이라고 그래요. 그 이전에는 언어가 하나였고 그 언어는 아담이 쓰는 언어였을 것이다. 그걸 원초적 언어라고 그러고 그 원초적 언어가 혹시 중국어가 아닐까라는 그런 확신들을 상당히 잘못된 확신이지만 확신들을 가지고 있었다. 근데 그 원시 언어를 사냥꾼이란 원시 언어 중국어가 아담이 쓰던 원시 언어일 거라고 열광하던 그 사람들을 비아냥거려서 이렇게 굳이 말을 했는데 이 사람 중국인인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미국 사람 중국인, 중국계 미국인. 중국 문명의 유구성은 18세기 철학자들이 비진보성의 표식으로 지목하고 비난했다. 그 이전에 중국의 역사가 유구하다. 그것이 17세기에는 대단히 찬미됐는데 18세기에는 오히려 비진보 또는 반진보의 표식처럼 받아들였다. 이 전체의 논의를 나는 이제 비판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해. 개떡 같은 소리야, 한마디로 보면. 자, 뒤에서 하나하나 이유를 댈 거야. 그리하여 역설적이게도 친중 풍조가 영국 생활에서 밀물인 만큼 영국 문헌에서는 썰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즉 18세기의 영국인들의 생활 문화에서 신우아즈리는 만연했지만 영국 문헌들에서는 중국 문화 일반에 대한 비판이 가득 찼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전종서는 그 대표적 증거로 먼저 조지 앤슨 제독의 1741, 42, 43, 44년의 세계 일주 여행과 다니엘 디포의 소설들을 들고 있다. 전종서의 그러니까 이 분야에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전종서의 이 논문을 읽으면 그럴싸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걸 내가 밝혀보일게요. 자. 전종서의 말을 듣고 있자면 영국의 18세기는 단순히 중국 비방의 시대로 오해될 수 있다. 하지만 영국의 18세기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다. 시대 분석을 해보면 분명히 드러나듯이 18세기는 17세기처럼 소수의 철학자들이 중국을 지극히 이상화하고 공자의 천진난만하게 열광하는 도취경 속에 더 이상 들어있지 않았지만 저변이 더욱 확대된 식자층이 중국 문화와 공자 철학을 진짜 매력 만점의 문화적, 철학적 학습 대상으로 여기고 분석적,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보급하던 시대였다. 특히 1760년대 벽두를 장식한 골드스미스의 세계시민 중국서한 연재는 중국 문화와 중국적인 것들에 대한 영국적 관심의 절정을 마크했다. 18세기 영국에서 중국 문화와 공자 철학은 변방에서 위정척사파
워턴, 디포, 앤슨 등의 중국 비방이 없지 않았지만 1770년대까지 전반적으로 큰 인기를 누렸던 것이다. 예, 여기서 지금 중국을 비판한 사람은 워튼, 디포, 앤슨 이런 사람으로 극소수인데 거기서 디포하고 앤슨 두 명을 들으면서 18세기가 마치 중국 비방의 시대인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이 내가 찾아보지 못했어요. 또 뭐 다른 서적들도 지적을 안 해요. 나머지 대부분의 모든 지식인들은 중국의 숭배자거나 예찬자였다. 자. 그리고 전종서가 중국 비판의 대표적 증거라고 제시한 다니엘 디포의 소설과 중국 비방은 디포 같은 기독교 제국주의적 노예 무역상 출신 삼류 소설가나 중국 개항 임무를 띠고 중국에 갔으나 중국 땅에 한 발도 들여놓지 못한 조지 앤슨 제독 같은 특사들이 교역의 문호를 열어주지 않는 중국의 대외적 쇄국 정책을 지극히 원망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중국의 대외적 쇄국 정책은 모든 나라에 대해서 쇄국을 했던 것이 아니라 서양의 그 특정한 나라들에 대해서 쇄국 정책을 폈어요. 네덜란드에 대해서는 쇄국 정책을 펴지 않고 교역을 계속했고, 그리고 극동과 동남아시아와 북방의 여러 오랑캐들하고는 계속 활짝 열린 교역을 계속했다.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는 사무역과 다른 하나는 공무역, 즉 조공무역이라는 형태로 무역을 계속했지 서양에 대해서만 문을 닫았어요. 이것을 나중에 미국이 처음에 독립했을 때는 중국의 이 쇄국 정책을 본받자고 해요. 영국과 프랑스가 아닌 나라들에 대해서 미국이 쇄국 정책을 쓰고 나머지 나라들하고는 계속 교류를 하고 중국하고 특히 외교를 틀려고 애를 써요. 그러니까 중국과 같이 우리도 고립주의로 가자. 그러면서 이제 고립주의가 몬로 독트린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고립주의의 몬로 독트린은 중국 것을 본딴 것이다. 중국의 쇄국 정책을. 자. 또 전종서가 제시한 앤슨 제독의 중국 비방서 1740, 41, 42, 43, 44년의 세계 일주 여행은 앤슨이 편견에 사로잡혀 사소한 이유로 중국을 비방했기 때문에 당대 영국 독자들에게 외면당하고 있었다. 당시 영국의 대표적 문필가 호러스 월폴은 앤슨의 책을 읽고 이 책에서 기술된 중국 관련 내용을 가공소설에 불과한 것으로 폄하하면서 앤슨을 중세 때 이베리아 반도 안달루시아의 이슬람 지배자였던 알만저 제독이라고 부르며 알만저 제독이 어떻게 하나의 군함 조종석을 전 중국 제국의 귀로 만들었던가 라고 탄식했다. 중국의 상륙도 못하고 배 안에서 자기 조종석 안에만 있어놓고는 중국을 뒤지게 욕을 해놨어요. 그 조종석에서 어떻게 중국을 다 봤단 말이야, 다 들었단 말이야, 이런 이제 깔보는 이야기를 한 거죠. 월포르 말은 그 당시에 거의 법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이 독자들이 신망을 했기 때문에 앤슨은 아마 개떡이 됐을 거라고 내가 상상을 해요. 자. 그리고 월폴은 앤슨이 미노르카 전투의 패배를 이유로 억울하게 총살당한 존 빙 제독을 확실히 가장 비인간적으로 그리고 경멸적으로 취급했다는 점도 지적하면서 그의 인간성마저 문제 삼았다. 그리고 그가 내각 명단에 빠졌을 때 월폴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뻐했다. 앤슨은 영국에서 월폴 같은 대문호들이 외면하고 경멸하는 인물이었고 그의 세계 여행기도 중국 비방자 디포, 몽테스키 외와 같은 유럽의 위정척사파 외에는 전혀 영향력이 없는 변두리의 삼류 여행기였다. 또한 앤슨은 중국을 비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신우아즈리를 즐기는 위선자였다. 1740년대 건축된 대표적 신우아즈리 공원 빌딩은 스탠포드셔의 셔그버러 공원에 세워진 건축물인데 이 중국 건축물의 소유주는 조지 앤슨 제독의 형인 토마스 앤슨이었다.
이 중국 건축물은 영국 목수들의 혼합 고안물이 아니라 중국 국민의 진짜 건축 양식이었다. 지금도 남아있는 이 빌딩은 원래 뇌문 가교로 뭇과 연결된 호수의 섬에 서 있었는데 지금은 물이 멀리 빠져나가 있다. 중국 건축물은 오목한 지붕에 넓게 퍼진 처마를 가진 사각 정자였다. 이 정자의 바깥쪽은 뇌문 문양과 함께 핑크색 바탕에 옅은 녹색으로 칠해져 있었다. 이것은 앤슨 제독이 중국 광동성을 방문하는 동안 보았던 어떤 중국 건물을 복사했을 것이다. 그러나 인테리어는 영국에서 늘 볼 수 있었던 만큼 정말 기분 좋은 혼합 시누아즈리의 견본이었다. 벽토 천장은 우아한 로코코 스타일이다. 벽감은 반곡선 아치형의 정교한 삼중 칸막이에 의해 방의 주요 부분과 분리되었다. 이 칸막이는 새들을 줄 위에 앉힌 석고 원숭이로 치장되어 있었다. 방 전체는 빨강색, 연록색, 금색으로 유쾌하게 색칠되었고 중국 그림들과 정교한 파고다 꼭대기 모양의 색칠된 거울들로 치장되어 있었다. 이 중국식 사각 정자 건물은 18세기 중국의 철학자 공자의 천국이라는 전설을 파괴하려고 했던 앤슨 제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당시에 특별한 관심을 끌었다. 중국 혐오론자 앤슨 제독과 그 형조차도 시누아즈리를 즐긴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전종서의 주장은 전반적으로 심히 빗나간 것이다. 그렇게 욕을 하는 책을 써놓고도 지 형은 대단히 중국적인 중국 건물을 세워놓고 즐긴 것을 보면은 이놈이 그냥 카시면에서 그걸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외적인 책이었고. 자, 전종서의 주장과 반대로 일찍이 몽테스키웨로부터 깊은 사상적 영향을 받은 로마 제국의 흥망사의 저자 에드워드 기번은 18세기 말에도 몽테스키웨가 보잘것없는 상인들과 여행가들의 삼류 기행문들을 너무 오남용한 것을 한탄하며 중국 사회와 그 정치 문화를 찬양했다. 오랜 세월 데이비드 흉과 친교를 맺고 지냈던 중국의 이 위대한 역사가는 영국의 이 위대한 역사가는 1790년대 초에도 공자와 그 가계를 이렇게 극력 칭송하고 있다. 여기서 지금 로마 제국의 흥망사의 이렇게 편집 형태나 기술 형태를 보면 사마천의 사기 있죠? 그걸 거의 본떴어요. 사기의 편성 기술 방법에 본기, 그 다음에 제국들의 제방의 이야기, 그 다음에 열사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에 따라서 열전이 제일 사마천의 사기에서 마지막에 있죠. 그래서 본기, 세가, 열전 형식처럼 되어 있어요. 이 로마 제국 흥망사. 지금도 이거 많이 읽는 책이죠.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로마 현대사처럼 막 뒤에 덧붙여 써야 되는 게 아니고 로마 제국은 옛날 이야기니까 계속 이 책은 영원한 거예요. 로마 제국을 알라는 사람한테는. 지금도 그런 한국말로 다 번역돼 있죠. 근데 그 형식이 사마천에 그리고 본기, 세가, 열전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걸 아는 자가 별로 없어요. 뭐 기본에 대해서 아나. 근데 이게 18세기는 전부 공자 중국 요거는 시대였다라고 하는 전종서 이야기는 이 마지막 1970년대 초에도 기본이 공자를 이렇게 극구 찬양하는 걸 들이댐으로써 그 사람의 그 판단이 얼마나 개떡 같은 판단인지를 내가 보여주려고 그런 거예요. 얼마나 칭송하는지 봐요. 자, 공자의 가계는 내 의견에 의하면 세계에서 가장 빛나는 가계다. 8세기 또는 10세기 동안의 고통스러운 상승 후에 유럽의 우리 제후와 군주들은 중세시대의 어둠 속으로 소멸했다. 그러나 중국 제국의 거대한 평등 속에서 공자의 후손들은 2200여 년 동안 그 평화적 영예와 항구적 계승을 유지해왔다. 기본은 중국이 송나라 이래로
자유평등한 국가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단순한 이퀄리티의 나라가 아니라 베스트, 방대한 평등의 나라. 예? 이 짜가마한 나라가 평등할 수 있어요. 뭐 자유로울 수 있고 또 부자일 수 있어요. 룩셈부르크 막 12만 달러 1인당 국민소득 엄청 부자죠. 그렇지만 만약에 거대한 나라가 12만 달러다 1인당 국민소득, 그건 놀라운 이야기야. 그런 것처럼 이 거대한 나라가 이 평등하다? 그래서 놀래서 이제 베스트 이퀄리티라는 뭐 영어로서는 참 표현하기 힘든 표현을 썼죠. 이퀄리티면 이퀄리티, 뭐 베스트 이퀄리티가 있어. 어? 우리 말로 번역해도 좀 이상하지. 방대한 평등? 자. 그리고 그 가게의 가장은 지금도 군주와 백성들에 의해 인류의 가장 지혜로운 분의 살아있는 이미지로 존경받고 있다. 그리고 기버는 그 다음 패러그래프에서 공자와 공자의 가계를 다시 한번 찬미한다. 공자의 가계는 내 견해에 의하면 지상에서 가장 고귀한 가계다. 그 철학자로부터 그의 후손에 현재 가장에까지 공인된 70대가 흘렀다. 이 현재 가장은 황제로부터, 즉 믿어지는 바대로 중국 땅에서 지금 4425년 동안 번영해온 빛나는 혈통의 아버지로부터 135단계 내려온 것으로 계산된다. 나는 내가 언제나 그러하듯이 내 개인적 감정을 주저없이 또는 유보 없이 노정했다. 모든 독자는 귀족이든 평민이든 동일한 주제에 관해 자기의 양심을 정사해보라. 탁월한 역사적 상상력과 시대의 감각을 가진 에드워드 기번이 1790년대 초에도 공자를 인류의 가장 지혜로운 분으로, 공자의 가계를 세계에서 가장 빛나는 가계, 지상에서 가장 고귀한 가계로 거듭 극찬하고 중국 국민을 중국 땅에서 지금까지 4425년 동안 번영해온 황제의 빛나는 혈통으로 찬미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영국에서 17세기 중반부터 시작된 공자 숭배와 중국 열광이 절정에 달한 시기는 17세기가 아니라 18세기였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 없이 확실해 보인다. 이 전종서의 이 글은 최근에 나온 글이라 내가 굳이 이렇게 비판을 한 거예요. 옛날에 나와서 사라진 그 논문에 지나지 않는다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최근에 나와갖고는 헛소리를 왕창 써놨어. 잘 쓰지도 못한 주제에. 근데 막 딱 좋은 그런 책 그 편집자가 편한 그게 들어가 있어요. 황태영 건 없고 얘 것만 있는 거야. 그런데 앞에 황제의 빛나는 혈통이라고 그러는데 이 황제는 누르왕자 내 황자죠. 황제할 때 황자가 아니라는데 주목해야 돼요. 황제가 아니라 이건 오제, 사망 오제에 속하는 그 황제를 말해요. 물론 전 세계 황씨의 시조이기도 해요. 황제를 모시는 황씨 종친회가 대만에 있어요. 중국에 사는 황씨든 대만이든 한국에 사는 황씨든 다 이 황제의 자손인데, 황태현 나도 이 황제의 자손이야. 한국에 와서 살고 있어서 그러지. 신라 때 왔다고 돼 있죠. 응? 대만이 아니라 이 황제 왕씨라니까 딴소리 하고 있어요. 그건 장개석을 따라서 갔으니까 그러지. 공산당이 무너지면 본토로 돌아갈 거야. 종친회가. 자. 1613년 퍼체스 그의 순례 여행과 1615년 마테오 리치와 트리고의 중국인들 사이에서의 기독교 포교의 공간으로부터 약 200년 동안 영국을 달구던 중국 열광과 공자 숭배는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개시되어 경제력이 급신장하고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전쟁이 유럽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19세기 초부터야 비로소 식기 시작했던 것이다. 중국의 정치 문화에 대한 영국인들의 특별한 관심, 찰스 1세의 절대왕정, 찰스 1세의 처형, 크롬웰의 귀족 공화제와 군사 독재, 찰스 2세의 왕정 복고, 명예혁명 등
온갖 험난한 정치 변동을 겪은 영국인들은 중국의 안정적 통치 체제와 통치술에 특별한 관심을 가졌다. 여기서 크로멜의 군사독재란 말은 처음 들어볼 텐데요. 영국인들이 이 공화제에 대한 어떤 미련도 갖지 않게 된 건 이 크로멜의 군사독재를 겪고 나서는 이게 하다 보니까 왕정은 여러 세력들이 갈등을 하다 보니까 어떤 자가 딱 다 먹는 독점이 불가능한데 이게 공화제로 가니까 견제 세력이 없어지면서 힘이 제일 센 놈이 다 먹어버리는, 특히 군사력을 가진 자가 힘이 제일 세죠. 이런 걸 겪어요. 그리고는 사실 로마도 비슷하게 망하죠. 그 로마의 공화정이 무너지고 황제정으로 넘어가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시저의 반란이죠. 시저의 반란인데 시저를 죽이고 공화국을 어떻게 지키는데 그 다음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버리잖아요. 이게 군권을 쥔 자들에 의해서 무너져요. 3명의 군권의 집정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시저를 그렇게 죽였지만 나머지 남은 2명이 또 갈투어가지고 결국 로마를 살아남은 자가, 이긴 자가 점령하죠. 그래서 이제 황제정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비슷한 것처럼 여기서도 이제 군사 독재자가 등장했고 그 자에 의해서 나라가 통치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영국 의회는 그때 반절 정도는 군사 독재에 반대하는 반절 정도 의원은 쫓아내버려요. 의회에서. 반토막 의회라고 하는데 그런 식이니까 이제 의회가 독재자에게 조공을 바치거나 예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군사 독재를 톡톡히 경험해보고 공화정을 다시는 상기하지 않는, 회상하지 않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영국인들이. 그러면서 그게 상징적인 왕이나마 두고 있는 이런 체제로 계속된 거예요. 만약에 이 군사 독재를, 공화제적 군사 독재를 겪지 않았으면 다른 나라처럼 공화제로 넘어갔을 거예요. 이 혹독한 이 체험 속에서 다시는 공화제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자, 1740년대 중국에서 온 보고서들은 정부 공직이 오로지 국가시험으로 공인된 학식, 덕성 등의 실력에만 근거해야 한다는 신념이 되살려냈다. 이런 신념은 플라톤과 토마스 모어도 언급했던 적이 있지만 어디까지나 단순한 공상적 아이디어에 불과했다. 그런데 중국에서 이 원칙이 이미 천여 년 동안이나 성공적으로 실행되어 왔다는 것은 영국인들에게 놀라운 일이었다. 그리하여 유스터스 버젤은 1731년 스파르타 왕 클레오메네스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렇게 말했다. 잘 다스려지는 모든 정부에서 준수해야 할 준칙, 즉 나라의 모든 명예 공직과 수익 공직은 실제적 성적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져야 한다는 준칙이 있다. 어떤 현대 정치가든 이 준칙이 비록 그 자체로서 탁월할지라도 영국처럼 그토록 크고 인구가 많은 왕국에서는 지켜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이런 정치가에게 바로 지금 이 영광스러운 준칙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인구가 많은 그리고 가장 잘 다스려지는 제국에서 아주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다. 나는 중국을 말하고 있다. 나는 지금 중국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영국이 너무 커서 그 말은 말은 지킬 수 없어 또는 시행할 수 없어 이 말에 대해서 아니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에서 지켜지는데 뭔 소리냐 이 말이죠. 엉뚱한 스파르타 왕 클레오메네스에게 보내는 이 서한에서 엉뚱하게 중국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어서 버젤은 중국에서는 진정으로 재능과 학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정부 안에서 어떤 공직도 수행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그리고 세뮤얼 존스는 1735년 자기가 번역한 한 책의 역자 서문에서 완전히 예절 바르지 않고 모든 과학에 완전히 능하지 않는 어떤 중국인도 없다고 쓰고 있다. 그리고 그는 1738년 8월에서 뭔 소리야? 왜 영어는 왜 안 읽어? 그리고 그는 더 젠틀맨스 매거진
1738년 8호에서 군주와 신민에 있어서의 놀라운 본복이 제하의 유벌러스라는 필명으로 중국인들보다 더 많이 얘기되고 이들보다 더 적게 알려진 민족은 세상에 없다 라고 화두를 던지고 뒤알드의 중국 통사를 거론하며 이렇게 말한다. 주의 깊은 독자는 뒤알드의 숙독 중에 이런 기분 좋은 감정들을 다 느낄 것인 바 중국 현자들의 도덕적 준칙과 지혜로운 가르침을 읽을 때 차분한 평화로운 만족감을 느낄 것이다. 덕성이 모든 장소에서 동일하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고 도덕성이 단순히 관념적이고 선악의 분별이 전적으로 키메라라고 알 수 없는 괴물이라고 그런 키메라. 뭐 키메라는 원래는 히라버에서 막 사자에 꼬리에 말에 대가리에 뭐 무슨 그 악어의 껍질에 막 혼합되어 있는 그걸 키메라라고 그랬어요. 자. 키메라라고 단언하는 저 거친 추론자들을 새로운 경멸감 속에서 바라볼 것이다. 신의 계시를 받은 민족이든 안 받은 민족이든 중국과 우리 사이에 덕성이 동일하고 보편적으로 같다는 거. 계시로부터 그러니까 도덕이 유리하는 게 아니라는 거, 기독교는 이런 것들을 다 비웃고 있어요. 자. 이 거친 추론자들이라는 표현은 로크의 도덕적 상대주의 또는 도덕 무정부주의를 비판한 것이다. 왜냐하면 존 로크는 17세기에 주로 활동했고 18세기 초에 죽었죠. 1705년에 죽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38년에 이 말을 하고 있으니까 존 로크가 그 대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서 박사. 그리고 이어서 존스는 부연한다. 독자는 중국의 통치와 헌정체제를 알게 될 때 신기함이 제공되는 모든 기쁨을 즐길 것이다. 고귀성과 지식이 일치하고 배움이 상승하는 만큼 신분이 상승하고 출세가 덕스런 근면의 결과인 나라. 어떤 인간도 무지를 위대함의 징표로 나태를 고귀한 태생의 특권으로 여기지 않는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랄 것이다. 그러니까 이 과거제를 통해서 공부를 하고 자기를 수신한 사람을 과거제를 통해서 선발해서 그에게 명예와 관직을 주는 거, 이런 나라가 있다는 거, 귀족이 스스로 대대로 세습하는 것이 아니라 영국처럼 나라가 있다는 걸 보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바로 쥐가 깜짝 놀란다고 그러놨잖아. 내가 오늘 충격이라는 임팩트, 공자의 충격이라고 내가 표현을 하는데 그게 과장된 말이 아니지. 나는 깜짝 놀란다는 소리까지는 안 했어. 응? 자. 시비 걸래? 자. 그리고 존스는 중국의 간원 제도에도 놀란다. 독자의 놀람은 그가 맛볼 정직한 장관들에 대한 기술에 더욱 고조될 것이다. 이 장관들은 비록 믿음직스럽지 않게 보일지라도 이 중국 군주정 안에서 한 번 이상 출두해 군주에게 국가의 법으로부터의 그 어떤 일탈에 대해서든 군주 자신의 안전이나 백성의 행복을 위태롭게 한 행동상의 그 어떤 과거에 대해서든 간언하는 모험을 감행해 왔다. 그리고 독자는 이런 식으로 간언을 들었을 때 그 장관들을 호통치지도 위협하지도 걷어차지도 않는, 그리고 잘못을 고집하는 것을 장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군주의 자격을 가진 정신의 고귀성으로 자신들의 행동을 기꺼이 이성, 법률, 도덕성의 시험에 붙이고 논변에 의해 뒷받침할 수 없는 자기 행동을 방어하기 위해 자신의 권력을 사용하는 것을 수치로 여기는 황제들에 관해 읽을 것이다. 이것은 중국을 대단히 이상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존스는 여기서 참으로 진지하다. 이것은 한 문으로 중국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이 아니라 눈으로 고쳐. 이것은 한 눈으로 중국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눈으로는
한심한 영국의 정치와 도덕을 보면서 쓰는 글이다. 왜냐하면 영국에는 선악의 분별을 전적으로 키메라라고 단언하고 인류의 보편 도덕을 부정하고 세계 제국민 간의 도덕적 무정부 상태를 주장하는 로크 같은 거친 추론자도 있었고 자기 장관들을 호통치고 위협하고 걷어하고 잘못에 대한 걷어차고. 아, 이 오탈자 이렇게 많아. 걷어차고 잘못에 대한 고집을 장엄하다고 여긴 군주도 많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세뮤얼 이 존 로크는 도덕 무정부주의자라고도 하는데 존 로크는 인간의 지식과 관련해서 인간이 타고나는 건 아무것도 없고 전적으로 모든 지식은 외부의 경험으로부터 온다. 외부로부터 온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거기서 그쳤으면 괜찮은데 아이디어가 외부로부터 온다. 아이디어는 영어로는 지식과 같은 말이에요. 난리지가. 왜냐면 I have no idea of that. 난 그것에 대해서 모른다 할 때 no idea 많이 그러죠. 우리는 관념이라는 말로 아이디어가 많이 번역되지만 지식이라는 뜻이에요. 난 그거에 대해서 지식이 없다. 나 몰라. 그 말이거든요. 영어로. 몰라. 지금 영화 볼 때 영어 잘 들어보라고. 너가 왜 이게 됐어? No idea. 모른다는 소리야. 다. 응? 아무 관념이 없습니다. 그 말은 이 사람이 존 로크가 어떤 지식도 우리는 가지고 태어나지 않고 외부로부터만 들어오는 것을 형성할 뿐이다. 경험을 통해서 말할 수 있다. 그렇게 말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또 로우 아이디어란 말을 또 임프레션이라고도 또 바꿨어요. 인상이라는 말을. 근데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야. 우리가 지식을 타고나지는 않지만 지식을 알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심상은 가지고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750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광파가 있는 것을 빨간색 심상으로 인지를 해요. 그죠? 아니 650에 750까지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근데 우리는 그걸 광파가 얼마라고 말하지 않고 빨갛다고 인지함으로써 나중에서 우리가 광파는 그런 마이크로인지 알았지. 그 이전에 몰랐을 때는 빨갛다는 것은 타고난 것이고 그걸로 빨갛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범주나 아이디어 같은 지식은 타고나지 않았지만 심상은 타고났단 말이에요. 에? 근데 인프레션까지도 했기 때문에 존 로크는 그렇댔고 두 번째 근데 공자님은 뭐라고 했느냐? 제천성상 심상은 하늘에서 만든 것이다. 이룰 성자 하늘에서 만든 것이다. 우리 타고날 때부터 빨간색, 파란색 이런 걸 볼 수 있는 거, 짠맛, 어떤 맛 이런 거 할 수 있는 건 짠맛, 단맛 알 수 있는 거 타고나는 거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지식은 갖고 있는 건 아니야. 밖에 무엇이 소금이 짜다는 걸 알려면 소금 맛을 보는 경험 없이는 그 아이디어는 형성할 수 없죠. 소금이 짜다는 아이디어는 지식인데 그 경험 없이는 불가능하니까. 그런데 짜다고 판단을 하려면 나는 심상은 이미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 아이디어를 썼다가 인프레를 썼다가 하는 그 중요한 규절에서 존 로크는 스스로 헷갈려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가장 큰 문제는 지식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도덕성도 그렇다고 본 거야. 도덕성은 미안하지만 인의예지라는 도덕이라는 카테고리나 그런 지식은 타고나지 않지만 도덕감정은 그대로 인간이 타고나는 거란 말이에요. 에?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타브라라서다, 백지다, 화이트 페이퍼다고 볼 수가 없어. 도덕에 관한 한. 그리고 도덕 감각도 마찬가지야. 어떤 사람이 잘못 행동하는 것을 금방 하는 것만 봐도 알죠. 에? 그리고 어떤 여자가 옷을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게 입었다. 오, 너무 짧네? 뭐 가슴이 다 보이려고 그러네? 뭐 이게 그거 뭐 갖고 토론하나? 막 고민하나? 저 사람이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그냥 순간적으로 도덕적 판단을 할 때 그걸 도덕 감각이라고 그래요. 맹자는 12지심이라고 그랬어. 12감각. 응?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거라고. 이런 건 타고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타고 나오면은 본성에서 갖고 나오는 거니까 이건 그렇게 무정부 상태가 아니라고.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든 다 같은 것이야 보편적인데 어느 나라에서는 이것이 도덕인데 저 나라에서는 비도덕이고 무도덕이고 이렇다고 생각하는 것을 무정부주의라고 그래. 도덕 무정부주의. 근데 존 로커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예를 들기를 여론이 많아서 도덕은 합의가 되는 거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타고나는 건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는데 예를 들기를 부부 혼인제도를 들어요. 혼인제도. 어떤 데서는 일부 일처제가 옳고 도덕적으로 옳고 어떤 데서는 일부 다처제가 옳고 어떤 데서는 또 일부 다부제가 옳고 어떤 데서는 그냥 다부제가 옳고 그런 예를 들으면서 그 부부생활 또는 혼인에 대한 도덕적인 판단이 하나로 정해지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무정부주의라고 도덕적으로 무정부주의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추상 수준을 너무 내린 거예요. 만약 추상 수준을 높여서 그런 사랑은 어떤 형태로 하든 간에 진실돼야 된다는 것을 부정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혼인의 순결성이나 또는 사랑의 순결성, 사랑의 진실성을 카사노보다 진실된 사람이야. 그래서 그 하나 할 때마다 목숨을 걸고 하는 거라고. 그런데 그걸까지 부정한 걸로 이 존 로커는 생각한 거예요. 그 밑에 하위 범주로서 결혼 형태는 다양할 수가 있는데 너무 추상 수준을 낮춰가지고 전 세계가 다 사랑은 다 달라 이렇게 생각한 거라고. 어? 사랑으로 사기를 치면 옛날에 혼인빙자 간음죄로 한국에서 잡아놓고 그랬는데 하여간 그게 그 범죄는 없어졌지만 그래도 사기는 사기인 거지 뭐 도덕적으로 나쁜 거지 뭐 그게 좋은 거야. 자. 이것은 세뮤얼 존슨이 더 젠틀맨스 매거진에 기고한 두 편의 에세이 중 첫 편의 핵심 논지다. 존슨은 1742년 뒤알디의 중국 통사의 케이브 버전의 영역판 The Description of China가 출판된 뒤 6, 7월과 9월호 등 3회 나눠 중국 통사에 대한 에세이라는 제하의 두 번째 글을 게재했다. 중국 연대기를 요약한 글의 6월분과 중국 통사의 목차를 소개하는 9월분보다 공자의 전기, 정신과 인격, 그의 저작에 관한 스케치를 담고 있는 7월분이 더 흥미롭고 감화적이다. 존슨은 중국 통사에 입각해 공자를 이렇게 전기적으로 소개한다. 공자는 예수보다 551년 전에 태어났다. 이게 예수보다 551년 전에 태어났다. 이것도 상당히 프로보카티브한 거야. 이 기독교인들이 들을 때는 예수님이 제일 오래된 줄 알았더니 또 일보다 더 오래된 사람이서 신경질 나네 이런. 자. 그의 아버지는 명문가 출신이고 왕국의 최고의 관직을 지냈지만 그가 겨우 3살 때 죽었고 그에게 아무런 유산도 남기지 않았다. 공자는 유년기에 특출나게 진지하고 사려 깊었고 사소한 것을 소홀히 하고 그 나이에 흔한 장난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15세의 그는 고대 서적들의 학습과 덕성의 확립과 전파에 가장 이바지할 수 있을 준칙과 원칙들의 수집에 전념했다. 그것은 그가 19세에 결혼했을지라도 가정사에 의해 거의 방해받지 않는 일이었다. 이어서 세뮤엘 존슨은 춘추 시대 중국의 정치 상황을 나름대로 이렇게 설명한다. 이 시기에 중국의 여러 지방은 그들 자신의 군주들이 황제에게 명목상 복종할지라도 절대 권위와 실질적으로 절대 권위와 다스리는 왕국들이었다. 권위로 다스리는 와가 아니라 권위로 다스리는 절대 권위로 다스리는 왕국들이었다. 지금 이 책을 네 사람이 지금 오탈자를 받는데 계속 나온 거야. 참 신비스러운 일이야.
어떻게 다 이걸 고쳐서 읽는지 교정 볼 때 고쳐서 읽어. 안 고쳐. 그다음에 머릿속으로만 고쳐. 이거 손으로 고쳐야지. 이거. 지근욱 이것도 봤지? 이건 안 봤나? 우리 김찬숙 씨가 봤던가? 안 봤어? 나하고 그러면 둘이 본 건가? 배 사장 이렇게 엄청 나오잖아 지금. 군주들은 황제를 모두 으뜸 통치자로 인정하지만 그의 명령을 종종 거부하거나 그들이 저항하지 못할 처지에 있을 때나 그의 권위를 존중했다. 그리하여 한쪽의 독립 욕망과 다른 쪽의 패권 주장의 결의가 항구적 갈등과 일상적 무질서를 야기했다. 이 모든 하급 주권자들의 궁전들이 부패와 방종의 온상이었다고 얘기된다. 여기서는 이 나라들의 특별한 법률들이 예법에 잘 맞지 않거나 왕이 신하들의 과오를 어쩔 수 없이 눈감아 주었다. 그리고 신하들은 중국의 황제에게 왕들의 행동이나 의도에 관한 정보를 보고하지 않았다. 이 비례를 고치고 예법의 절대성, 완전성, 순수성을 확립하는 것이 공자의 의도였다. 그러므로 그는 그의 준칙과 모범에 의해 이 예법을 끊임없이 장려했고 그가 사는 왕국의 최고 관직이 그에게 수여될 정도로 모범적 행동에 의해 단기간에 특출나게 되었다. 그는 그 관직을 보다 외경스럽고 빛나게 만듦으로써 흥덕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으로 그 관직을 받았고 그가 제시한 목적에 더 이상 유용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거리낌 없이 관직을 버렸다. 이어서 존스는 자 이게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상당히 추상적으로 말해서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죠. 자 우선 공자는 관직을 윗사람이 맑아야 아랫사람이 막다는 의미에서 위에서 모범을 보여가지고 국민들을 도덕화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관직을 받은 것이고 그 사람은 임시 총리와 임시 조선시대로 말하면 영의정, 요새로 말하면 임시 총리와 대사구, 오늘날 말하면 대법원장을 겸직하던 때가 있었죠. 최고조로 올라간 때야.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옆에 제나라가 공자가 계속 집권을 하게 되면 이 노나라가 너무 강화돼 가지고 제나라의 안보가 위태로워질 걸 생각해갖고 미인계를 쓰지요. 그 국경 근처에다가 제나라와 노나라는 국경을 맞대고 있었죠. 살짝 돌아가지고 국경 근방에서 아름다운 미희들을 막 수십 명씩 대동어 와가지고 거기서 공연을 해요. 뭐 여러 가지 음악, 연극 공연을 하고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그냥 실세인 대부들이 가서 보더니 그 다음에 완전히 실세인 노나라는 개손씨, 맹손씨, 숙손씨라는 세 개의 가문의 실세 가문이 있었는데 이 맹손씨도 가서 집안 사람들도 보고 그 숙손씨도 보고 나중에 개손씨도 가서 개손씨가 그때는 제1 실권자였어. 그리고 상당히 오랫동안. 나중에는 보니까 자기가 모신 전공도 가서 임금도 가서 모르게 거기 가서 가서 봐요. 거기서 실망을 해가지고 대사가우직이고 총리직을 다 재상직을 그만두어요. 그 말을 말한 거야. 그가 제시한 목적이 더 이상 유용하지 않다. 자기가 지니고 있는 관직이 그걸 느꼈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은 그 미인계에 빠져가지고 다 그것을 즐기려고 하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공자를 부담스럽게 여기기 시작한 거야. 공자가 그런 관직에 있는 것도 그런 관직을 가진 것도 부담스럽게 여겨. 그래서 집으로 와버리거든요. 와버렸는데 거기서 관직을 안 하는 걸로 만족하지 않고 개손씨의 책략에 의해서 왕이 전공이 옥반지를 보내. 옥반지. 그걸 공자는 이제 딱 받고 나가라는 소리구나. 나라에서 망명을 떠나라는 소리구나라고 해석해. 왜? 옥반지는 옥결인데 옥결은 결별한다는 뜻이 있어서요. 결별하자. 나가라. 그래서 울며 아내와 헤어지고 혼자 떠나요.
말도 없이 혼자 떠나는데 제자들이 국경을 다 넘을 때쯤에 한 30여 명이 몰려오죠. 그러니까 제자들과 같이 이제 그때부터 15년 동안 방랑을 하게 된다. 근데 엄청나게 고생하면서 방랑을 해갖고 이제 이리저리 그 돌아다니는 건데 나중에 이제 제자들이 그거를 미화해가지고 주유천하라고 묘사를 했지. 내가 볼 때 응? 천하방랑인데 어디 동가식 서가숙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실제로 어디서는 죽을 뻔도 하고 막 강도 같은 놈 만나가지고. 자. 이어서 존스는 공자가 노나라 대사구 직위에서 임시 재상직을 겸직해 근무할 당시의 업적과 공자의 정치적 장애물들을 설명하고 있다. 공자는 55세에 지금의 산동 지방인 그의 고국 노나라의 최고위 관직 중에 하나에 올랐다. 그는 전 백성의 가시적 개혁과 왕국의 일반적 상태의 개선 없이 3개월 정도밖에 그 관직을 갖지 않았다. 그런데도 법률은 더 이상 위반되지 않았고 그 위반은 정규적으로 처벌되고 재산은 침범으로부터 안전하고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부지런히 재산을 증식시켰다. 공자의 준칙들에 의해 이 왕국에서 창출된 풍요와 번영은 곧 이웃 군주들의 시기 질투를 야기했다. 이 이웃 군주들은 자기들의 이웃 나라로부터의 위험에 처하고 이 이웃이 매일 더 강력해지는 만큼 그들이 오래 버틸 수 없을 것이라고 상상했다. 어떤 다른 왕들보다도 제 나라의 왕은 더 이상의 이 상상의 위험, 이 상상의 위험. 위험에 교란되어 야심의 근원으로 간주하는 그러므로 저지되어야 하는 그 번영을 방해할 가장 유력한 계책을 그의 장관들과 모의했다. 그는 정책이 선수를 치거나 군대가 막지 못할 때 최대의 군주도 파괴하는 데에 거의 실패한 적이 없는 수단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그게 뭐냐? 미인계야, 미인계. 에? 최대의 군주도 경국지사란 말 들었죠? 엄청난 미인은 왕을 사로잡아서 나라를 경사지게 기울게 만들 수도 있는 정도 미인계죠. 여기서 미인계에 속지 않을 사람이 딱 두 사람 있구만. 어? 어? 최 박사하고 김자숙 씨만 미인계에 안 속을 것 같아. 어? 또 있어? 덕자. 여기도 자자 돌림이니까 여자구만. 자. 이어서 존스는 우리가 흔히 아는 제나라의 미인계 계략과 이로 인한 노나라의 조정의 혼란을 상론하고 여기에 공자만이 이 꼬임에 굴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이 미인계의 공략이 철학의 예방제들이 종종 거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을지라도 공자는 이토록 치명적인 오염의 한복판에서 감염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는 것이다. 왕이 미인계에 말려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가 온갖 노력을 다했으나 이런 노력은 소용없었다. 존스는 그 말은 왕도 가서 아까 봤다고 그랬죠. 보고 즐겼다고. 결국 왕을 뭐 그렇게 절제시키지 못한 거예요. 존스는 공자가 결국 사직하고 사치와 향락에 덜 약하고 습관적 악덕에 덜 물든 사람들을 찾아 떠나 고난 속에서 주유천하를 했다는 내용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존스는 공자의 저술과 관련해서도 감지할 수 있는 현저한 논평들을 가하고 있다. 그는 대학의 내용을 지선이 우리의 모든 행동과 바른 이성의 합치에 있고 군주들을 위해 필요한 모든 학문은 그들이 하늘로부터 받은 그 합리적 본성에
향상해 있고 이 목적을 위해 선악의 본성을 부지런히 탐구할 필요가 있고 또 사랑과 미움은 적절한 대상을 겨냥해도 되고 인간이 그의 본래적 순수성으로 돌아가면 타인들의 타락을 개선하는 것이 쉬울 것이다 라고 요약한다. 여기서 바른 이성이니 합리적 본성이니 하는 말은 공자의 감성주의, 경험주의, 철학을 합리주의로 왜곡시키고 있으나 여기서는 이것을 꼬집어낼 계제가 아니다. 그 다음 그는 이렇게 논평한다. 이 독트린은 중국 군주들에 의해 어떻게 수용되었는지 얘기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동일한 상황이 동일한 예법과 성향을 산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참이라면 우리는 유럽 군주들의 행동으로부터 공자의 수칙들이 아직 실현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존스는 대학의 명제들의 요지를 막 바로 유럽 군주들을 비판하는 데 적용하고 있다. 지금 이 글이 실린 책 이름이 젠틀맨스 매거진이에요. 신사의 잡지라는 건데 이때 이 책이 나올 이것이 거의 120년 가까이 발간되는 놀라운 지령을 가진 책인데 지금은 발간하는데요. 그런데 이때 젠틀맨스 매거진이라는 이름을 처음 붙일 때 매거진이라는 이 단어가 처음으로 잡지라는 뜻으로 써요. 매거진은 원래 창고죠. 지식 창고란 말로 처음에 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 잡지란 말로 일반적으로 쓰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때 쓴 젠틀맨은 진짜 혈통귀족이에요. 응? 혈통귀족. 젠틀맨은 젠트리의 한 견본이죠. 한 사람. 젠트리 계층에 속한 사람을 젠틀맨이라고 그러는데 젠트리는 영국은 장자 상속제였기 때문에 공자, 구작, 백작, 공후백자남이라는 그 대귀족들의 장자는 그 공후백자남이라는 타이틀을 그대로 계승했고 또 가지고 있는 영지를 상속받았어요. 근데 그 차남이나 차차남, 뭐 삼남, 사남, 오남 또 그 딸내미들은 어떻게 해요? 딸내미들은 그걸 받지 못했고 그들을 젠틀이라고 불렀다. 젠틀에다 몽땅 싸잡아 넣은 거야. 그리고 거기에 나이트 자균이 뭐니 그 밑에 남장 밑에 있는 것들 있죠. 뭐 에스콰이니 뭐니 이런 사람들도 다 젠틀에 몰아 때려서 젠틀이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혈통 귀족이에요. 나름대로 그 귀족의 씨앗이라고. 뭐 하는 일이 없으니까. 근데 그들을 그냥 장자한테 모든 땅을 다 주고 그들에게는 한 푼도 안 주고 그런 건 아니고 가령 그 남작의 영지가 횡성군 한 3개 정도 되거든요. 크기가. 그건 거기서 한 100마지기 떼어갖고 차남 장가갈 때 주고 삼남 장가갈 때 주고 100마지기 200마지기 떼어도 큰 지주죠. 어? 우리나라 80마지기가 해방전국에서 지주로 취급돼갖고 몰수 대상이었죠. 북한은 몰수 대상, 남한에서는 유상몰수, 북한에서는 무상몰수 대상이었다고. 근데 뭐 100마지기, 200마지기 주면 엄청나게 큰 땅덩이를 얻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나름대로 영지는 아니지만 장원을 설치하고 그 맨션을 짓고, 맨션이란 말은 그때 나오는 말이에요. 오늘날 무슨 아파트가 맨션이 된 때 있던데 그 맨션에서 이제 살면서 하는 일은 없잖아요. 거기 지주니까 다 그 커티저들이 예농들이 농사 짓는 거기서 가을에 수확의 반타작을 가져오는 거니까 수조권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지주로서 살면서 맨 기집질하고 맨날 분탕질하고 맨날 술 먹고 맨날 창녀촌 드나들고 맨날 노름하고 이런 식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영국 국민들이 젠트리를 높이 보려고 해도 나중에는 높이 볼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이제 이런 말이 좀 있으면 나오거든요. 젠틀해야 젠틀맨이지 개떡이나 하나도 젠틀도 하지 않아서 뭐 젠틀맨이냐. 그러면서 이 젠틀맨스 매거진을 중심으로 젠틀맨 개념의 혁명을 요구해요. 도덕적인 내용으로.
그런 혈통 대신에 모랄리티로,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한번 말했듯이 레이디 앤드 젠틀맨이라고 일반적으로 쓰는 말로 바뀌게 된다. 그 예전에는 혈통 규정만 쓰단 말이에요. 자, 이 잡지가 창간될 때는 그런 혈통 규정의 뜻으로 처음에 썼다. 자, 그리고 존스는 공자의 영모를 설명한 다음에 공자의 인품과 풍모를 설명한다. 제자들은 공자가 그의 성품에서 어떤 다른 사람도 거의 화해시킬 줄 몰랐던 세 가지 상반된 점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한다. 그는 정중함의 우아함을 엄숙함의 모든 경외스러움과 함께 용모의 비상한 엄격함을 성품의 굉장한 온화함과 함께 가장 고고한 존엄성을 풍모에서의 가장 매력적인 겸손함과 함께 가지고 있었다. 이어서 존스는 중용과 논어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중용의 실천과 사색을 공자와 반대로 설명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공자가 중용의 준수가 어려운 사색의 주제일지라도 실천하기 쉽다고 말한 것으로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공자는 반대로 중용에서의 중용의 실천의 어려움을 말하고 있다. 하지만 논어에 나는 색을 좋아하는 것처럼 덕을 좋아하는 사람을 아직 본 적이 없다. 는 구조. 색은 여자를 말하는 거야. 여자를 좋아하는 것만큼 덕을 좋아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는 구절은 대강 제대로 옮기고 그것의 엄격성 못지않게 진리성 때문에도 멋진 말씀이라고 의미 있는 논평을 하고 있다. 그러나 죽음에 대해 감히 묻겠습니다. 는 말에 공자가 삶을 아직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느냐 라고 답했다. 는 논어의 유명한 구절을 뒤알뒤의 소개대로 그의 한 제자가 그에게 무슨 수를 써야 그가 잘 죽느냐고 묻자 너는 아직 잘 사는 것을 배우지 않았는데 죽음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공자가 답했다. 로 좀 엉뚱하게 옮기고 이것을 잘 죽는 길을 아주 힘주어 가르치는 답변으로 해석한다. 그러니까 이게 공자를 좋아하고 막 그랬지만 공자 경전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는 조금씩 계속 오해를 하면서 숭배하고 사랑하고 막 열광하고 그래요. 자. 나아가 그는 자하가 나는 생사는 운명에 달렸고 부귀는 하늘에 달렸다고 들었다. 군자가 존경하고 과실이 없고 사람과 더불어 공손하고 예가 있다면 사의 안이 다 형제다 라고 말했다. 는 자하의 말을 공자의 말로 잘못 제시한 데다 내용을 또다시 그릇되게 옮기고 있다. 공자는 생사가 아무도 바꿀 수 없는 하늘의 법칙에 달려있고 빈부는 강제에 복종하지 않는 섭리를 주재하는 하늘에 의해 분배된다고 말한다. 지자는 이 법칙과 분배에 대한 순종적 존경으로부터 자기의 평온과 행복을 끌어낸다. 사회 동포주의를, 즉 코스모폴리탄 세계주의를 지금 놓쳐버렸어요. 여기서 이 번역을 하다가. 자. 꽤나 엉뚱하다. 그러나 존스는 공자의 도덕 철학에 대한 결론만은 좀 더 제대로 짚고 있다. 그의 전체적 독트린은 덕성의 확산과 본래적 완벽성으로서의 인간 본성의 회복에 전념한다. 그리고 그의 준칙들은 언제나 자신의 모범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삶의 모든 상황에서 그는 자신의 행동에 의해 증명하려고 애쓰고 그는 타인들로부터 그가 행하는 것을 그 자신의 의무로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얘기된다. 존스는 공자 철학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서도 이 철학을 서양의 모든 철학을 능가하는 이상적 철학으로 만들려고 애쓰고 있다. 존슨 외에도 공자의 도덕 철학과 중국 정치 문화의 탁월성에 놀란 또 다른 일단의 영국인들은 중국의 과거 제도로부터 받은 깊은 인상을 말한다. 이들은
영국에서 공직을 임명하는 방식이 부패를 조장한다고 생각했다. 행정부의 인사권을 가진 왕은 장관들의 개인적 천거에 의존했다. 그러나 이 정실주의로 인해 장관들은 애초부터 부패했고 그리하여 종종 무자격자들이 공직에 임명되었다. 반면에 중국의 인사 방식은 공직을 개인의 이익을 위한 직책으로 쉽사리 왜곡시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공직 진출이 과거 시험의 성적에 달려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버젤은 부록까지 합해서 355쪽에 달하는 비교적 방대한 스파르타 왕 클레오메네스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렇게 말한다. 만다린은 1년에 한 번 중국의 수도에서 선발된다. 다른 말로 만다린은 진사인데 이렇게 진사를 만다린이라고 했어요. 진사 또는 신사라고 해야 돼. 대과의 마지막 최종 합격자를 중국에서는 진사라고 불렀어요. 우리는 그렇게 부르지 않았죠. 생원 진사 그래서 초시 합격자를 생원과 진사라고 불렀죠. 조선에서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참으로 영광스러운 이 등급으로 선출되도록 스스로 나설 사람들은 아주 많은 저자들이 그것에 보고해서 일치하지 않았다면 믿지 못할 정도로 엄격한 방식으로 시험을 본다고 썼다. 모든 공직 후보자는 독방에 격리되고 그가 주어진 문제의 답안을 작성하는데 어떤 친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도록 수많은 군인들이 그곳을 물샐 틈 없이 지킨다. 그리고 그가 작성한 답안은 황제가 직접 지켜보는 가운데 엄선된 수의 만다린들에 의해 공정하고 공평하게 시험된다. 그 결과에 따라 후보자는 배제되든지 아니면 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는 대로 만다린의 대호석으로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지원자나 시험관 쪽에서의 부정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과거 시험의 절차 외 규칙에 대한 버절의 설명은 르콩트의 중국의 현재 상태에 대한 신비망록의 설명을 따르고 있다. 근데 이 오늘날 이렇게 공직 임명을 철저히 검토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이제 이 원칙은 이 시대의 영국에서는 왕이 직접 임명해버리면 되니까 인사 문제가 이제 많았죠. 부패의 원천이 된다고 파악할 정도로. 이걸 어떻게 통제를 할까? 이 고민 속에서 나온 게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한다. 이렇게 이제 가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한 단계 더 나가. 인사청문회를 도입하자. 그리고 지금 국회의 동의와 인사청문회가 겹쳐 있죠. 인사청문회 통과한 자를 다시 동의를 구해서 임명하는 식으로 돼 있어서 아마 웬만하면은 인사청문회 넣어버리면 다 떨어질걸. 어? 인사청문회 넣으려고 하는데도 넣기도 전에 떨어진 사람 많죠. 신문에서 먼저 사전 언론 청문회를 통해 갖고 날아가 버려. 그래서 막 준비하고 있다가 인사청문회 서류 접수하려다가 자기가 그만두고 나간 사람들 많아. 홀라당 깨박히기 전에 그냥 장관을 포기하는 게 낫다 이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그러니까 3단계로 진행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총리 인사청문회에 비하면 좀 그런 장관들은 좀 덜한 편이고 총리는 대통령에 비하면 훨씬 덜하죠. 대통령은 뭐 홀라당 벗겨져 보니까 뭐 벗겨지면 곤란한 사람들은 대통령 안 하면 되고 또 장관 안 하면 되고 음주운전 하면은 근데 음주운전 하면 국회의원 못 돼요. 내가 그 심사할 때 음주운전 한 번이라도 했으면 일단 심사 대상에 제외시켜 본다니까. 그다음에 그런 뭐 미투 관련된 그런 뭐 문제가 있었다. 제외시켜 버린다고. 그다음에 금품 비리에 관련되다 제외시켜 버려. 아예 심사를 안 해요. 나머지 갖고 하니까 아예 국회의원은 운전하면 못 되겠죠. 근데 장관은 할 수 있어. 삼진아웃제잖아. 이거 2번까지 음주운전한 건 괜찮아요. 난 한 번 했거든. 그러니까. 아직도 남아있어 한 번 더. 자,
버즐은 시험에서의 성공이 공직에 대한 후보자의 교양과 적합성을 나타내주는 진정한 지표라고 생각했다. 후보는 스스로 한문과 중국사, 공자 경전의 석학임을 입증해야 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는 정부의 문서나 법률을 지극히 정확한 한문의 글쓰기와 말하기로 기한할 수 있어야 한다. 자, 중국에서 신사는 사숙, 국가가 세운 중고등학교인 향교급에 되는 학교에 입학하는 시험이 첫 번째 초시예요. 거기 합격하면 생원이나 수재라고 불렀어요. 그때부터 신사야. 근데 최고 신사는 진사지요. 신사 안에도 등급이 엄청나게 많았다. 그리고 진사는 누가 진사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지느냐? 국자감이라는 국립대학의 졸업생들이야. 국립대학 졸업생이 약 300여 명. 진사 합격자는 매년 33명이야. 중국 그 전역에 4억 정도 되는 인구에서 3년에 한 번 33명을 뽑으니 그 진사급 신사 되는 건 포기해야 되겠지? 석학임을 증명해야 된다잖아, 지금. 네? 우리가 아예 그냥 작은 단위 그런 생원이나 수재 정도 또는 감생, 그러니까 성균관만 다니거나 졸업만 해도 감생도 상당히 높은 신사라고, 감생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국자감생은. 우리는 관생이라고, 성균관 학생은 관생, 저기 향교 학생은 교생. 네? 사학 동서남북에 있는 그 중고등학교에 나온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 옳지, 학생. 그래서 사학하고 향교의 교 합쳐서 학교라는 말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학생이란 말이 만들어지고. 무슨 알겠죠? 근데 우리 율곡 선생이 구도장원공이다. 과거 시험을 9번 봐서 9번 장원을 했어요. 뭔 과거 시험이 이렇게 많아. 근데 실은 향교 입학시험도 과거라고 불렀어요. 가장 초시죠. 초시 중에 초시. 응? 그 다음에 졸업시험도. 그 다음에 또 진짜 초시 있죠. 생원 진사 뽑는 거. 그거. 그 다음에 성균관 입학시험. 그 다음에 또 과거도, 위에 과거도 뭐 한 3단계 되잖아요. 마지막 전시, 임금님 앞에서 보는 건 전시라고 그러는, 펼칠 전자 전시. 궁전 앞에서 봤다 해서 전시가 아니고 펼칠 전시라고 해서 33명 뽑은 놈들 있지. 그 놈들을 1등에서 33등까지 나래비 세우는 거, 펼치는 거. 그걸 하는 시험을 전시라고 그랬어요. 그럼 한 9번 됐는가 봐, 그게. 그래서 구도장원공이 된 거예요. 어떻게 9번을 장원을 하냐. 우리 돈에서 빼버려야 돼. 국민 기죽이는 어이, 배 사장, 어떻게 9번을 장원을 해? 그래서 이제 9번 장원했다고 말하는 거야.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어디까지? 마찬가지로 그런 정부 문서